왜 그런가 하면 제게 눈이 뜨여가지고 내가 이 다른 세계를 보고 있거든. 아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다른 게 보이니까. 저는 변호사님 떨어져도 아이를 위로할 수 있어요. 물론 되면 더 좋지만 고맙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또 우리 인생의 자양분이 되거든요. 꼭 잘된 것만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어릴 때 학교 못 다녔잖아. 독학 요즘 말하면 자기 수학습 했어. 그게 내가 지금 엄마들 만나서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니까. 내가 맨땅에 헤딩 해봤잖아. 그리고 아이도 학원 안 보내고 그렇게 키워봤어. 신기해.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어머니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세계가 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가 있다. 표면과 이면,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 눈으로는 이게 불행한 환경이지만 내 눈으로 보기에는 걱정이 되는 상황이지만 꼭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그걸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내 눈이 문제일 수도 있다. 내 눈이 우리는 왜 인간의 시력이 보통 2.0이 맥시멈이라서 2.0 이상으로 보이는 건 못 보잖아. 근데 몽골 사람들은 뭐 7.0인가 이렇게 하대? 그 대평원에서 멀리 보는 게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몽골 사람들 시력이 그리 좋대.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게임에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내가 하는데요. 멀리 있는 적을 잘 발견해가 잘 죽이는 애를 보고 몽골 출신이다 한다. 몽골 사람은 눈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은 2.0의 범위 안에서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거야. 맞죠? 사실은 현미경으로 보거나 망원경으로 보면 내 눈으로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물리적 세계도 이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보는 게 내가 생각으로 판단하는 환경이 다가 아닐 수가 있어. 우리는 뭐 이 순두부 한 번밖에 안 되는 뇌로 인식하는 나, 생각하는 나 이게 절대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남편 뜯어 고쳐가지고 내 생각에 맞추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우리 형이 신경외과 의사 출신이거든. 우리 형이 해부학 할 때 대학 의대 다닐 때 해부학 하면서 경험했대.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뇌를 딱 절개해 놓고 있잖아요. 뇌의 어떤 부분을 탁 건드리면 무릎이 벌떡거린대. 뭔지 알겠어요? 뇌의 어떤 부분을 탁 건드리면 핀셋을 탁 건드리면 발이 시체가 이런데 이상하죠. 사람 뇌랑이 별거 아니라니까. 사람의 육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보고 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한 거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대 11 안으로만 듣고 더 이상 못 듣잖아. 그러니까 너무 나를 신뢰하면 안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내 눈을 보기엔 우리 애는 막 이게 부족하고 이게 큰 걱정이고 이렇게 생각되죠. 나중에 돼봐요. 아주 의젓하게 자라있다니까. 동네에서 맨날 코 올리던 가시나들 나중에 보면 슈퍼모델 돼 있다니까. 공부도 못하고 막 질질거리던 애들이 어느 날 보면 막 서울 가서 모델을 하고 있어. 이거 골 때린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애도요 2월생이잖아. 한해 일찍 학교에 갔어요. 그 전에 3월생하고 그 이름이 2월생이 우리 애하고 섞여서 완전히 머리 지보다 하나 큰 애들하고 지냈다니까. 맨날 맞고 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부터 서울 가더니 헬스 하더라. 심지어는 근육 강화제 뭐 이상한 약도 사 먹대. 애가 어깨가 벌어져가 막 이런 데 있어. 내가 끌었는데 요즘 너무 커가지고 두꺼워가지고 이 끌었는 맛이 잘 안 나. 어릴 때는 내 쏙 열애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인생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또 뭐 이런저런 환경과 조건 안에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보는 세계가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 이걸 인정하면 내가 겸손해지고 남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눈이 떠요. 저는 어느 정도는 이 눈이 떠여가지고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죠? 아이를 위로할 수 있어. 어제 근데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또 어제 새벽 1시에 전화가 왔다. 아빠 나 12시 30분까지 일하다 퇴근했어. 그래 우리 아빠는 12시 30분까지 하면서 막 그러니까 애가 바로 엄마 왜 이래 오버하노.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와, 니 보람 있겠다 하면서 12시 30분까지 일했나 하니까 또 저한테 뭐라 하죠? 보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뭐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 위로가 필요해서 전화하는 거죠. 밤늦게까지 이제 고생하고. 그래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내가 또 죽는 이야기했어. 엄마 아빠는 뭐 얼마 있다 곧 죽겠지만
그러나 받아들여야지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우리 애가 또 짜증을 내면서 그럼 내 내일 자살할까 하면서 왜 자꾸 그 듣기 싫은 이야기 해놓고 저는 이제 이 선비같이 꼰대 같아가지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먼저 죽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혹시 우리가 지 옆을 떠나면 서운할까봐 미리 이제 그 면역 주사 놓는 건데 우리 애는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더라니까. 우리 와이프도 저보고 빨리 사과하라 하고 애가 제일 듣기 싫은 말 또 했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 있잖아요. 단지 아빠 마음은 이렇다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거든. 하여튼 아이하고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그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게 아니다. 이것만 알아도요. 내가 담대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엄마 스스로 이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언제든지 아이와 함께 저를 찾아와도 돼요. 우리 연구소 뭐 수성구 아니라 좀 멀긴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엄마들 안에 이 다른 것을 보는 동전의 뒷면을 보는 이 눈이 잘 안 생기거든. 그 알사탕을 보면 알사탕을 그죠? 진짜 문방 가서 사 먹으면 좋겠지만 그게 잘 없잖아. 근데 어떤 말을 어떤 마음을 계속 만지다 보면 내 관점이 달라지고 또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살아온 각자의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이제 제 강의가 부딪히다 보면 거기서 뭔가를 건져 올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건져 올린 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도 주고 이렇게. 사실은 연희가 보들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여튼 오늘은 두세 개가 있다 이 말씀만 하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또 앞에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 이래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제 경험도 그렇고 표면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해놨어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했죠. 현상계와 이데아계가 있다. 현상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죠. 이데아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관념으로 치부하고 뭐 이러는데 이거 뭐 죽고 나서 가는 다른 세계, 피안의 세계, 차 안의 세계, 피안의 세계 이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보면 꼭 죽고 나서 어디 가는 공간 뭐 이건 우리가 모르는 세계잖아요. 그리고 이 전래동화에 나오는 동굴 안의 세계도 우리가 잘 몰라. 근데 현실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면서 내가 눈을 뒤집으면 거기서 이상하게 보게 되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이런저런 일들 또는 가족 안에서 있는 이런저런 일들이 다 전화위복이 돼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런 좋은 그림책들을 함께 읽어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뭘 건져 올려서 아이와 나눌 수 있다면 아이와 소통하는 게 쉬워지죠. 이 꾸준히 봐요. 저처럼 30살 넘은 놈이 내보다 훨씬 똑똑하잖아. 객관적으로 내보다 훨씬 똑똑해요.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떤 줄 알아? 나를 개무시하고 있잖아요. 내가 막 하니까 아빠 완전히 저거다 하면서 꼰대진 보다 하면서 이 새끼 이거는 우리 애는 정의당을 좋아하거든. 정의당의 장혜영이라는 유명한 그 젊은 여자가 있는데 장혜영 의원이 서울대로스쿨에서 강연을 했나봐. 너무 감동을 받았어. 우리 애는 서울대로스쿨 안에서 가장 진보적인 애들이 모인 동아리가 있어요. 인권법 동아리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일 진보적이야. 저도 나름 진보적이고 뭐 빨갱이 소리 듣고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빠 그게 바로 진영 논리다 하면서 그래서 그 아빠 같은 사람도 뭐 대깨문이라 한다 하면서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니까 이거 수고 꼴통들이 우리 비난하는 말인데 우리 애가 바로 저를 딱 한마디로 규정하면 아빠 그게 바로 꼰대 진보다. 자기들은 젊은 진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있잖아. 야 이 새끼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민주주의가 된 데는 아빠 세대가 출세를 마다하고 감옥 가기를 불사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서 그렇다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싸워가지고 대통령 선거 제도가 도입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하니까 꼭 어제 그 박지현처럼 더불어민주당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젊은 애 하나 데리고 왔잖아. 여자애. 걔가 막 586 다 물러나락하면서 지금 민주당 안에 옛날 학생운동가 출신들이 전부 지도부가 돼 있잖아. 꼭 그거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똑똑하니 내보다 훨씬 똑똑해 우리 애가. 말하면 내가 못 이기겠어. 꼰대진 걸 하면 한마디로 딱 지랄하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지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이럴 때는 아빠를 찾잖아. 이 자녀교육 성공하는 게 다른 게 아니니까. 아이하고 소통이 일어나면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두서
수없이 많은데요. 시간만 많으면 또이꽃세 그루의 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살사리꽃, 피사리꽃, 숨사리꽃. 그거 해주세요. 시간 지금 12시인데 지금 그 가야지. 전에 가야 돼요. 질문이 좀 있는데 예, 책에 예, 대해서 질문해봐요. 예. 책을 제가 처음에 들었는데 이때 말 다른 데서 들을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애기들한테 뭐가요? 책 전체적인 내용이 아이들한테 예, 읽혀주는데 저의 관점에서는 음.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무엇을 그냥 상상만 해야 될지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줘야 되는지를 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굴을 또 이렇게 비유를 두세 개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 좀 이 책이 어려웠어요 솔직히 무엇을 아이들한테 내가 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요 되게 전래동화인데도 좀 어려웠어요 솔직히 그냥 재밌는 얘기? 이걸로 끝은 아닌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 옛 이야기를 들릴 때는 그냥 스토리에 치중해서 재밌는 이야기로밖에 들려줄 수가 없고요. 우선 일반적인 엄마들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저처럼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러면 이제 다른 관점이 좀 생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그림책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거든요. 그림책 기법이나 메시지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좀 그거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책 전문가는 저는 아니니까 뭐 그림 일러스트의 세계라든지 뭐 문학적 가치라든지 이런 건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어떤 책을 어린이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아이와 나눌까 이걸 건져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제 엄마들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제 이야기와 부딪혀서 아이들한테 엄마의 인생을 내놔야 돼요. 그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으면 제가 숨사리꽃, 살사리꽃, 피사리꽃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 살리는 데는요 이 세 종류의 꽃이 필요한 거라. 이 물론 전래 동화 이야기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이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살아나. 그게 꽃으로 비유한 거죠 지금. 그죠? 그 버들도령이 처음에 뭐더라? 살사리꽃인가? 살사리꽃, 피사리꽃, 숨사리꽃이죠. 자,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그럴 수도 있고요. 앙상한 이 뼈다귀처럼, 그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추수해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뭐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내 인생에서 거둘 것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뼈다귀가 앙상한 죽은 버들도령 같은 인생인 거라.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처음에는 살이부터, 그 다음 뼈가 생겨, 그 다음에 숨이 쉬어져. 제가 꼭 이랬어요. 저는 앙상한 뼈다귀 같이 아무 가치 없는 인생. 34살 살았는데 추수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가족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해. 근데 어떤 마음이 내게 도달했어요. 도달하고 나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점점 가치 있게 돼요. 아까 뼈다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알아요? 내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신 사건, 여기도 숨이 불어 넣어졌어. 우리 와이프가 나를 버린 사건에서도 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다 살려내가지고 저를 만나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이게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치가 생긴 거예요. 이게 살이 붙고 뼈가 생기고 숨이 들어간 거야. 자,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제일 좋죠. 그러려면 저는 제 경험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떤 걸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살아날까? 이걸 이제 제가 강의 듣다 보면 어느 날 딱 뭐가 온다니까? 제가 여기서 가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항상 제 인생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자세를 똑바로 해. 열심히 살아야지. 이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접수가 안 돼. 잔소리야 잔소리. 꼰대들의 잔소리. 근데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는 네가 앞으로 직장생활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잔소리죠. 내 실패를 이야기한다니까. 아빠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쳤는데 그죠? 저는 여기 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저는 그 당구장 당구려고 당구를 굉장히 잘 쳤어요. 근데 어떤 두 남자가 올라왔는데 사회야구를 취미로 하는 동아리 사람들인가 봐. 제가 그때 25살 대학생 때인데 이 사회야구를 하는 사람 한 30살쯤 된 두 사람이 왔어요. 당구를 잘 못 치는 사람들, 초보자야. 그 자기들 둘이서 이제 몇 게임을 치더니 지겹잖아? 그러면 이제 당구장에서는 겜페이라고 해서 복식을 치거든요. 2대2로. 그럴 때 당구장에 있는 다른 손님들과
매칭을 이래 시켜줘. 당구장 주인은. 이분들이 그래가 어디 같이 칠 사람 업약해가지고 당구장에 논팽이처럼 있던 내 친구들 둘이 그 사람들하고 치게 돼. 2대2로. 내 친구들은 내하고 수준이 비슷하니까 당구 소리 잘 쳐. 3,400 치는 애들이고 이 아저씨들은 80밖에 안 쳤어. 이제 매칭이 됐어요. 보통 당구를 이렇게 복식으로 치면 내기를 하거든. 가벼운 내기, 담배 한 갑 또는 음료수 한 병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이 사람들이 시합을 시작하면서 우리 카운터에 나는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아가씨 카운터 아가씨하고 농담 헛소리 하고 있고 이랬어.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상품을 주문하는 거예요. 뭐 콜라 2병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콜라 2병 주문이 들었어.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무심결에 내뱉은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었는가 하면 내 친구한테 한 말이야. 내 친구한테 야 너 그저 빨리 있나냐 이렇게 말했어. 이 B급 언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초보자 2명한테 3,400 치는 2명이 내기를 하는 건 그저 빠른 일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그 초보자인 그 사람들이 듣기엔 굉장히 기분 나쁜 거라. 나는 내 친구들한테 그냥 평소에 친구들끼리 같으면 할 만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그 사람도 듣게 내가 큰 소리로 당구장에서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 나빴나 봐. 당구를 다 치고 난다 안 그래도 걔들 졌어. 카운터에 계산하러 왔어요. 돈을 다 낸 다음에 갑자기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당구 큐 때 하고 한 사람 당구 큐 때 들고 나를 막 야 이 씨발 새끼야 니 아까 뭐라 했노 하면서 너를 막 때리는 거야. 한 사람은 당구 공을 두고 내 머리를 찍으려고 해. 근데 그 상황을 당했어. 내가 당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니까. 딱 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마음이 확 상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잖아. 그래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잘못 떠들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오니까 내 친구들도 뭐 같이 뭐 내 편을 들어서 그 사람도 싸우고 이게 아니고 그냥 당한 데도 있어요. 나도 아무 할 말 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분이 풀리도 당구 큐 때 몇 개 뿌라지고 이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화를 좀 가라앉히고 나갔어요. 그게 내게 너무 부끄럽고 쪽팔린 사건이거든. 20대 때.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그때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그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상한 말이 무시하는 말이 돼가지고 아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다. 아빠가 니한테 말하는데 네가 앞으로 직장생활 하면서 절대로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애한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부끄러움을 아이 앞에 전시하는 거야. 살살 있고 숨살 있고 피살 있고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람은 내가 경험했던 내 가장 부끄럽고 연약했던 것을 아이 앞에 내놓으면 아이들은 저항 없이 스며들어요. 그 말이. 그런데 이 새끼야 아빠는 아빠도 없이 할아버지 일찍 돌아와서 아빠도 없이 자라가지고 공장에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이 새끼야 금융고시 해가지고 대학 갔다. 니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이걸 공부라고 하나? 내가 이렇게 말해봐요. 그럼 얘 기분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요? 하고 싶던 공부도 때려치고 싶어 그러면. 아이하고 대화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나중에 말하려고 했던 그런 거라. 사람을 살리는 말. 이게 오늘 연희와 버들도령에서 나오는 그 세 종류의 꽃이에요. 내가 아이한테 계속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용기를 얻는 거죠. 저는 대학 들어간 것도 겉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의지가 강해서 뭐 금융고시가 공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갔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내가 대학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간 대학이 미달이었어. 그때 전두환 정권이 전두환 아들이 시공사 어린이집 만든 시공사 대표였잖아. 시공사 지금 팔았지만 전두환 장남이 뭐 어디서 돈 나는지 큰 출판사를 차렸잖아. 그 전두환 장남이 내하고 같은 해에 대학 들어갔거든. 내보다 2살 어리지만 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때 시중에 돈 소문이 뭐 있는가 하면 전두환이 자기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어떤 제도를 도입한 거야. 그게 뭔가 하면 졸업정원제라는 거예요. 졸업정원제는 81년도에 처음 도입됐는데 졸업정원이 100명이라면 130명을 모집하는 거야. 125명 모집해요. 그래가지고 졸업은 100명만 시킨다는 거야. 사실은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계속 데모를 하거든. 근데 졸업을 지금 친구들과 경쟁해가 졸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데모를 못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졸업정원제라는 걸 도입하고 80년 말부터 9시 뉴스에서 계속 졸업정원제를 홍보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쫀 거야. 졸업 못하면 왜 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원서 내는 시기가 됐는데 그때 선지원 그거거든. 아니 신기하게도 명문대학이 다 미달이야. 특히 카타라인 높은 서울대 법대 미달. 그때 학력고사 340점 만점인데 체력장 20점이었거든. 체력장 빼고 나면 320점 만점이에요. 320점 중에 310점이 서울대 예상 커트라인이야. 경제학과가 302점 커트라인 이랬는데 그때 180몇 점이 서울대 법대 합격했잖아. 그때
저도 서울법대 내서 합격했어요. 음. 서울대법대만 미달이 아니고 경대법대도 다 미달이었어요. 경대법대 과가 세 개 있거든. 법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지금은 이제 제가 나온 정치외교학과가 사회과학대학으로 독립해 있지만 그 당시 법대였어요.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그래도 내가 법대는 가고 싶었어. 근데 법학과가 냈다 떨어질까봐 그 트레인이 제일 낮은 정치외교학과에 냈어. 근데 면접 보러 갔잖아요. 원서 내고 40명 정원이거든. 40명에 52명을 뽑아. 내가 면접장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9시에 면접장 문을 닫아. 9시까지 고사장에 들어가야 돼. 근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문이 내 들어가고 딱 닫더라고. 근데 내 들어가면서 어떤 애가 숫자를 세요. 49 이렇게 하더라고. 52명 뽑는데 49명. 근데 저절로 합격이잖아.